안녕하세요. 오재현입니다. 개헌과 선거로 보는 1950년대 한국 정치사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956년에 있었던 정 부통령 선거와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선거는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무엇보다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1956년에 있었던 정 부통령 선거를 살펴보기 전에 그 선거의 구도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부통령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부통령이 없죠. 부통령 선거하지도 않고. 자, 그러나 1950년대는 부통령이 있었고 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부통령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그렇게 아주 낯선 개념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미국에 부통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흔히 대통령, 부통령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1950년대 한국에 있었던 부통령은 또 미국의 부통령과 좀 달라요. 미국의 부통령은 사실 대통령과 한 팀입니다. 즉 어떤 정당의 대통령이 출마하면은 그와 한 팀을 이뤄서 부통령이 출마를 하는 거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부통령도 함께 당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런닝메이트라고 부르죠. 근데 1950년대 한국은 이러한 런닝메이트 제도로 부통령을 뽑지 않았어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따로 뽑고 부통령은 부통령대로 따로 뽑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건 마치 오늘날 학교에서 뭐 반장이나 회장을 따로 뽑고 또 부반장이나 부회장을 따로 뽑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 선거를 부를 때, 제가 그동안에는 그냥 편의상 대통령 선거 이렇게 불러왔지만 1950년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대통령과 동시에 부통령을 따로 뽑았기 때문에 그 둘을 합쳐서 정부통령 선거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되도록이면 정부통령 선거라고 부를게요. 근데 여기에 이제 대수를 붙이는 것은 조금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56년 선거 같은 경우 대통령은 3대 대통령 선거였는데 부통령은 3대가 아니라 4대 부통령 선거였어요. 중간에 한번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전횡에 반발해서 부통령이 사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통령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그래서 대수가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56년에 3대 선거였지만 부통령은 4대 선거였다. 이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요 56년도 정부통령 선거에 각 당에서는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가? 자, 일단 정부 여당에서는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이 나왔겠죠. 그렇게 하려고 발췌 개헌을, 또 나아가서는 4.4 오입 개헌을 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자유당에서 부통령 후보로는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승만의 최측근으로서 자유당을 관리하고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국회의장까지 올라갔던 이기붕이라는 인물이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즉 자유당에서는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 이렇게 후보를 낸 거죠. 반면 이제 새롭게 야당으로 결집한 두 개의 정당, 바로 민주당과 진보당에서는 어떤 후보를 냈는가? 바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신익희,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는 장면을 냈어요. 신익희는 민주당의 9파의 리더고요.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로 나온 장면은 민주당의 신파의 리더였습니다. 사실 장면도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었지만 만약에 장면이 대통령 후보 선거 전에, 그러니까 그 당내 경선이죠. 당내 경선에 만약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면은 민주당 내에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었고, 또 신익희가 어쨌든 장면보다는 훨씬 더 명망이 있는 정치가였기 때문에 좀 장면이 양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파의 리더였던 신익희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신파의 리더였던 장면이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정당, 바로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진보당 추진위원회까지는 만들어졌으나 아직 정식 창당은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때 후보들을 다 진보당 후보라고 부르고, 저도 뭐 계속 그렇게 부르겠지만 아주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그들은 무소속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진보당에서 후보를 낸 것이고, 그 진보당에서 대통령 후보로는 조봉암,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는 박기출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두 사람 다 이제 좀 진보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조봉암은
제가 앞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정치권에서 비중이 높은, 그래서 그의 참여를 둘러싸고 또 야권이 분열될 정도의 위상을 가진 인물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선거 구도가 짜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선거전은 어떻게 치러졌는가? 56년 정부통령 선거전은 바로 4년 전에 있었던 52년 선거하고는 아주 판이한 양상으로 치러져요. 사실 4년 전에 있었던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뭐 이승만 후보의 일방적인 독주, 일방적인 우세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결국에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재선될 수 있었죠. 근데 4년 뒤에 치러진 이 56년 선거는 전혀 양상이 달렸습니다. 바로 4년 전에 비해서 일단 야권이 결집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4년 전만 해도 아직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비교하기에는 조금 중량감이 떨어졌던 야당 인사들이 4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많은 신망을 얻고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56년 단계가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경쟁할 만한 그 정도의 중량감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6년 선거는 사실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함부로 예단하기 어려운 접전의 선거가 치러집니다. 또한 이 당시에 이제 그 보수 야당으로 결집한 민주당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워서 국민들의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8년 동안 나라를 맡겨봤더니만 결국에는 잘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 대안은 갈아보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아주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이 구호가 국민들에게 먹혀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키고 그것은 곧바로 민주당과 신익희 후보에 대한 인기로 이어지는 거죠. 뭐 이에 대항해서 자유당도 부랴부랴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뭐 갈아봤자 별 수 없다. 뭐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구호를 내세웠지만 뭐 이것은 아무래도 역부족이었고요. 반면 이제 또 진보적인 야당이었던 진보당의 경우는 정책을 내세우는데 진보당을 대표하는 세 가지 정책이 있어요. 하나가 평화통일론, 하나가 피해대중론, 또 하나가 수탈 없는 계획경제 수립.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각각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즉 평화통일론은 지금 당시 정부 여당이 외치고 있었던 북진통일론, 이거는 사실 전쟁을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6.25 전쟁 끝난 지 3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전쟁을 또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바로 그러한 국민들의 정서를 파고들 수 있는 굉장히 호소력 있는 그런 정책이 바로 평화통일론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피해대중론이라고 하는 것도 6.25와 관련이 있는데 지금 정치가 일부 특권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정말로 이 정치가 필요한 사람들은 6.25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던 그러한 다수 대중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진보당이 주장을 하면서 역시 전쟁으로 많은 고통을 입었던 그런 다수의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경제론도 어쨌든 한국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경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서 또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출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야당들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이 또 굉장히 많이 좀 수세로 몰리는 그러한 선거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렇게 인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러한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사실은 야당은 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 여당은 하나인데 야당은 민주당과 진보당 둘로 분열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절실하게 요구됐습니다. 후보가 단일화돼야만 야당이 여당과 정말로 제대로 된 승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야당의 대통령 후보 두 사람, 즉 민주당의 신익희, 진보당의 조봉암 사이에 지속적으로 후보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단일화 작업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타결 직전까지 갔는데 여기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가 선거 열흘을 앞두고 유세를 위해서 기차를 타고 호남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 야당 후보가 갑자기 선거 열흘 앞두고 사망을 하니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죠.
그래서 당시에도 큰 혼란이 발생했고 뭐 흥분한 또 이 군중들은 이걸로 뭐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위기가 곧 기회라고, 이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지금 분열되어 있는 야당 대통령 후보 둘 중에서 한 명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야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는 한 명만 남는, 그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단일화가 되는 그런 또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명실상부한 단일화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진보당의 조봉암을 지지해 줘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의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진보당 조봉암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게 돼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애당초 민주당이라는 당이 조봉암을 거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당이다 보니 이제 와서 조봉암을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기가 어려웠겠죠. 또한 지금 뭐 알려진 바로는 그 신익희와 조봉암이 벌였던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거의 이제 조봉암이 양보하는 걸로, 즉 신익희를 단일 후보로 추대하는 걸로 이렇게 거의 이야기가 모아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신익희가 갑자기 죽었다고 해서 그 결과를 뒤집고 이제 와서 조봉암을 지지하기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에서는 차라리 표를 하지 말던가, 아니면은 뭐 이미 찍어봤자 그 자격을 상실한 죽은 신익희를 그래도 찍어달라, 무효가 되더라도 찍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심지어는 아주 극우적인 그 인사들은 차라리 이승만을 찍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조봉암의 지지를 확실하게 반대하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렇게 야당 단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선거가 치러졌고, 이승만은 이 선거에서 500만 표 이상의 표를 얻었고 조봉암은 210만 표 이상의 표를 얻어서 결국 이제 이승만이 당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선거는 당시부터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부정 사례가 보고가 됐던 거죠. 그래서 조봉암도 자신이 이 선거에서 투표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는 졌다, 이런 식의 또 표현을 하기도 했죠. 다만 이러한 그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또한 이러한 그 부정행위에는 사실은 이제 이 민주당 사람들이 좀 묵인한 면도 있습니다. 즉 그들은 어차피 대통령 후보를 잃은 상태에서 중요한 건 부통령 선거였고, 부통령 선거만 제대로 공정하게 뭐 개표가 된다면 자유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을 어떤 식으로 저지르든 뭐 관여치 않겠다,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놔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부정이 이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어쨌든 민주당의 어떤 지지층을 조봉암이 완전히 흡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선거를 했어도 이길 수 있었을까는 또 이제 의문의 영역이기도 해요. 어차피 역사는 가정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단언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당시에 무효표가 한 180만 표 정도가 나왔는데 이건 무효표 치고는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로 나온 무효표가 아니라 이미 죽어서 후보 자격을 상실한 신익희를 찍은 표가 대부분 무효표로 처리되면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 신익희의 인기는 그가 죽어서도 그를 추모하면서 찍은 표가 이렇게 180만 표, 사실 이 조봉암이 얻었다고 발표된 그 숫자하고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추모표가 나왔다는 면에서 이러한 신익희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많았을까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러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를 조봉암이 흡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전히 야권은 분열돼 있었고, 그런 분열 상태에서 과연 이승만을 이길 수 있었을지는 역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록 조봉암이 이 선거에서 이승만한테 패배했지만 조봉암은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조봉암은 이 선거를 계기로 이제 이승만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신익희 같은 사람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누가 이승만에 맞설 것인가 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먼저 떠올렸던 사람은 조봉암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조봉암의 이제 위상은 이 선거를 통해서 크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사실 이승만 정부에게는 별로 달가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견제가 심해지고, 이건 또 같은 야당이라도 성향이 다르고 또 조봉암에 대한 지지를 거부했던 민주당에 있어서도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런 정부의 여당은 물론이고 같은 야당인 민주당까지 이 진보당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조봉암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선거에서 하나 우리가 특기해야 될 것은 부통령 선거에서 바로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를 근소한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도 이 자유당에서 약간 좀 뭔가 꼼수를 벌여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 개표 과정에서 뭔가 이제 부정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으려고 했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들도 그것을 계속 대서특필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자유당이, 정부 여당이 그 부정한 방법을 이 부통령 선거 개표에서까지는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죠. 근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좀 특별한 게, 사실 부통령은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유고시에, 즉 대통령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 자리를 곧바로 계승할 수 있는 계승권, 승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만 81세거든요. 물론 지금은 100세 시대라 81세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당시에는 남성들 평균 수명이 60도 안 되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 81세라는 나이는 엄청나게 고령이었다고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대통령이 중간에 임기 중에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 자리가 야당한테 넘어갔다는 것은, 만약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고령으로 사망하게 되면 곧바로 정권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즉 자유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이제 자유당 입장에서, 정부 여당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권 측에서는 이 장면의 부통령 자리마저도 어떻게든지 빼앗기 위해서 장면이 부통령에 취임한 직후 1956년 9월 달에 장면이 민주당의 집회에서 연설하는 그 상황을 틈타서 괴한을 난입시켜가지고 장면 부통령에게 총격을 가하는 테러를 저지르게 돼요. 근데 다행히도 장면 부통령이 그 총에 손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위를 맞지 않고 결국에는 그 총에 손을 맞으면서 결국에는 목숨을 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면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이후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장면을 제거하려고까지는 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4.19 혁명 이후에 이 진상을 우리가 이제 밝혀보니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이승만 정권의 핵심 인물들은 물론이고 경찰이 여기에 관여하고 있었음이 밝혀진 바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부통령 자리가 야당에게 넘어갔다는 것이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이 굉장히 이제 노골적으로 또 이러한 부통령 자리에 집착하게 되는 또 그러한 어떤 이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아무튼 1956년 이 정부통령 선거는 4년 전인 1952년 선거와는 달리 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크게 높여준 그런 선거였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야당에게 더욱 힘을 불어주고 이승만 정권의 위기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1956년 이번 정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최대의 정치적 라이벌로 급부상한 바로 이 조봉암, 그리고 조봉암의 정당인 이 진보당이 물리적으로 제거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